자, 먼저 월가 뉴스레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주말 사이에는 시장 분위기가 다우는 뭐 좀 안 좋다라고는 하지만 뭐 S&P 500과 나스닥만 좋으면 됐죠. 맞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번 주가 미리 말씀드리면 이벤트가 굉장히 많아요. 이번 주에 예. 빅테크 실적, 뭐 맞아요. FOMC 맞아요. 너무 많네. 예. 그리고 잠시 후에 말씀드릴 그 케빈 허시 연준 의장 지명자의 인준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 상원. 이거 보니까 또 속도도 빨라질 것 네, 같더라고요. 맞아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인준도 있을 예정이고요. 네. 이 세 개가 엄청 큰 이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빅테크 실적에 대한 일단 기대감이 반도체 쪽으로 쫙 밀어갔던 것 같고 거기다가 인텔 실적까지 좋아지면서 그러면서 나스닥과 S&P 500이 쭉 올라갔는데 이게 아무래도 한쪽으로 이렇게 쫙 쏠리기 시작하면은 반대쪽은 조금 이제 안 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우지수는 조금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3대 지수부터 먼저 보시면요. 다우는 약보합권에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1.6%나 올랐습니다. 이 격차가 엄청 심하죠. 다우는 하락하는데 나스닥은 2% 가까이 올랐다라는 건 이 나스닥 기술주에 대한 쏠림이 굉장히 좀 극대화됐다. 금요일에 극대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P 500도 0.8% 그리고 러셀 2000도 0.4%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AI가 이걸 뭐 휩쓸고 있다고 봐야겠죠. 이 빅테크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인텔이 폭발적인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 인텔은 23% 폭등했고요. AMD 따라갔죠. 14% 올라갔고 퀄컴까지도 1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반도체 쪽이 다 좋았고요. 엔비디아는 4%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5조 달러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요원해 보였던 200달러 주당 200달러를 그냥 한 번에 넘었고 시가총액으로는 5조 달러 넘게 급등을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까지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했고요. 애플은 하락이네요. 확실히 애플은 AI 쪽으로 자금이 쏠리면 아무래도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인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도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쏠림으로 인해서 헬스케어는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러셀 2000 보니까 슬슬 곳곳에 빨강색이 조금씩 보이죠. 뭐 크레도 괜찮았고 파브리넷 괜찮았고 AAOI가 이게 광통신 관련주거든요. 근데 지난 금요일에 갑자기 또 폭등을 했어요. 17% 급등을 하기는 했는데 반대로 그동안 좋았던 양자 조정을 좀 받았고요. 원전 역시나 좀 조정을 받았고 우주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테마별로 지금 계속 좀 순환매를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요일에 가장 좋았던 테마 중에 하나는 광통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국제유가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동과 미국 간의 이슈들이 좀 진행이 되는 가운데 괜찮아 보이는 분위기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뭐 3자회담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에서 마감이 돼서 1.5% 일단 유가가 하락으로 끝났는데 오늘 또 열릴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최종적으로 그게 결렬이 됐기 때문에. 자, 그리고 금리는 소폭 안정, 달러도 소폭 안정, 금값은 소폭 상승, 비트코인은 이 8만 달러대를 앞두고 계속 조금 저항 구간에서 지금 박스권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3프로 앱이 잘 이제 작동이 안 되는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유튜브로 살짝 보시다가 저희가 조치 완료가 되면 채팅창을 통해서 또 공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불편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이란의 외무장관이 그러니까 아라그치가 이제 갈리바프가 사임을 했죠? 그게 뭐 오보라는 얘기도 있기는 한데 근데 왜 아라그치 갔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혼자 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더 이제 힘이 실려지는 거. 어쨌든 이란이 갔어요. 네, 그렇죠, 왜 그렇죠. 갔을까요? 그러니까 이란은 약간 좀 애매모호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금요일부터 3개국을 방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아, 예. 파키스탄만 방문하는 게 아니다. 맞아요. 예, 어디 가는 파키스탄, 거죠, 그럼? 오만, 러시아 아, 이렇게 세 개. 중재국을 다 가네요. 예. 그래서 그 뭐 겸사겸사 파키스탄도 가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그거죠. 우리 뭐 이렇게 갈 건데 너네도 올래? 이렇게 미국한테 우리 아. 잠깐 들릴 건데 뭐 같이 보면 만나든가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뭐죠? 예? 그러니까 얘네래. 죄송합니다. 이란이랑 미국 둘 다 그렇잖아요. 우리 다 친구니까 예. 얘네들이 이 예. 친구들이 예. 둘 다 좀 음, 계속 내가 이렇게 대면, 가서 대면. 이렇게 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자존심이 예, 상한다. 누가 자꾸 끌어주면은 이렇게 못 이기는 척 가고 지금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예, 둘이 계속 밀당해요. 이란이랑 미국은. 이기는 게 지는 거다. 예. 아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잠깐만. 죄송해요. 제가 아침에 아주 뇌가 작동이 제대로 안 되네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3개국 갈 건데 올라면 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밀당을 하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파키스탄이 결국에는 이렇게 오는 게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라고 하더라. 미국도 뭐 못 이기는 척 좀 나와봐 이렇게 파키스탄이 중간에 중재를 했고요. 그래서 미국과의 3자회담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난주 금요일 미장에 열려 있을 때 이렇게 계속 오고 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백악관이 그걸 또 받아줘야죠. 그랬더니 그러면은 뭐 우리도 보낼게. 근데 벤스는 안 가. 위트코프랑 쿠슈너만 갈 거야. 안 되죠, 그러면. 네, 그럼 또 이란이 또 머쓱해지죠. 그쵸. 예. 나는 벤스가 오길 바라고 이렇게 슬쩍 던진 건데 벤스는 안 오네. 해가지고 뭐 실망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까지 갔었고 거기서 갑자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를 합니다. 지난번에는 이란이 끝까지 안 가 이래가지고 2차 회담이 결렬이 됐었죠.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그때를 약간 복수한 건지 네. 결국엔 우리도 안 갈래? 이렇게 안 가버렸습니다. 그 안 가는 게 미국에게 득택이 뭐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유가 뭔가 하고 궁금해서 왜안 들어봤더니 갔대요? 뭐 그들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모든 패를 갖고 있는 거지. 우리는 시간이 많아. 이 스탠스를 계속 유지했었고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한번 튕긴 것 같아요. 2차 회담 때 한번 튕겨져서 기분이 나빴던 것 같고. 원래 이제 계속 미국은 가겠다고 했는데 예. 이란이 안 간다 했죠. 그래서 결렬됐잖아요. 그 끝까지 이제 사실 우리는 금요일 아침에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 미국 쪽에서는 주말에 지금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했는데 이란 쪽은 모르겠어요 했는데 네. 결국에는 이란은 가고 미국이 안 가는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네. 대통령이 또 계속 덧붙였는데 이거 뭐 뭔가 좀 오고 가기는 하는데 우리 대화는 계속 하고 있고 그쪽에 이제 실권자들이랑 얘기하고 있는 건 맞는데 좀 부족하더라. 네. not enough. 충분하지 않더라. Not 라는 enough.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좀 머쓱해졌죠. 그냥 파키스탄을 떠나면서 우리 파키스탄 뭐 미국이랑 얘기하러 간 거 아니야. 우리 진정한 평화 회복을 위해서 파키스탄 만나러 간 거야라고 하면서 미국이 과연 진정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봉쇄하면 회담에 참여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고 이제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랑 이란은 지금 뭐 한 2주 동안 계속 서로 밀고 당기고를 하면서 뭔가 좀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기를 계속 둘은 이렇게 뭔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세 국가를 방문하겠다고 했잖아요. 여기 더해서 오만이랑 러시아. 네. 주말 사이에 다 찍고 온 거예요? 갔다 온 거예요. 아니 그렇게 빨리 놀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렇겠죠. 오, 네. 되게 나머지는 사실 별로 갔다 왔는지 저는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사실. 보도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예. 근데 이 가운데 제일 좀 약간 깜짝 놀랐던 사건이 하나가 총격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게요. 참 이걸 두고 많은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충격적인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저 지금 누워 있는 사람이 범인인 거죠. 말도 안 네. 되는 일이죠. 일단 백악관 기자단 만찬을 하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저 삼엄한 경비를 뚫고 들어가서 총격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저는 1차적으로 총 들고 저 사람이 대통령 앞까지 들어가서 총을 쏘게 할 수가 있는 거지? 뭐 금속 탐지기가 없었다 뭐 이러던데요. 금속탄 그거 진짜 말이 안 되지 그거 않나요? 당연히 있잖아요. 국회 들어가는 쪽에도 금속 그러니까요. 탐지기 있는데. 예. 그래서 뭐 일단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한둘이 아닌데 네. 어찌됐든 총격 사건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몸을 피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몸을 피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후속 보도들이 계속 나왔는데
보시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제 피로 검사라는 사람이 잠시 후에도 얘기가 나와서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워싱턴 DC 지방 검찰 이름이 피로예요. 피로. 필요하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최대한 많은 피해를 입히려고 작정했던 것이 분명하며 다행히 검문소 덕분에 제대로 작동했기 때문에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봤더니 맞아. 그럴 수밖에 없네. 이 사람 투숙객이거든요. 네네. 네, 투숙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추측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범행 동기는 아직 불분명하다라는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 사건이 결론적으로는 큰 사상자 없이 마무리된 거라서 일단은 뭐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네.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의 연관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우리는 근데 지난번에 한번 봤죠. 총을 한번 피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에 네. 대해서 여러분들이 봤기 때문에 이 미국 대통령들이 이제 총격 사건이 있었을 때 네. 두 번이나 이걸 살아남은 사람이 트럼프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보시면은 다 한 차례씩 있었잖아요. 과거 역사적으로. 네. 그때 이렇게 살아남거나 피살 당하거나 뭐 그 둘 중에 하나였는데 트럼프는 두 번을 살았습니다. 네. 대단한 기록을 써낸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첫 번째 살아남았을 때 그때 그 지지율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성공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래서 제가 칼씨를 좀 찾아봤어요. 네. 그리고 일단 트럼프의 입장을 보시면은 뭐 정신없는 저녁이었다. 나는 그래도 행사를 계속 진행하자라고 권고했다라고 했는데 그때도 여러분들 이게 최고였잖아요. 여기 막 총을 이렇게 맞아서 피가 그렇죠. 나는데도 이걸 하고 이렇게 갔던 거. 약간 근데 이번에는 그렇진 않았어요. 그렇죠. 뭐 그런 뉘앙스였어요. 행사를 계속 진행하자. 나는 계속 이렇게 든든하다. 나는 건강한 미국의 대통령이다. 약간 네. 이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 사후에 그리고 뭐 기자회견 할 예정입니다. 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행사는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좀 궁금했었어요. 칼시에서 이번 주에 과연 그러면 트럼프의 지지율이 오를까요?에 대한 폴이 진행되고 있는데 49%. 오른다. 오른다가 49%. 오른다.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반반.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오를 수도 안 오를 수도. 미국 사람들도 한번 봤기 때문에 네. 두 번째 상황에서는 뭐 크게 뭐 움직임이 뭐 바뀌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네, 상황에서는. 그래서 일단 사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뭐 해프닝 정도로 지나가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과연 트럼프의 입지가 바뀔지 이런 거에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뭐 네. 이게 많은 사상자를 냈으면은 제가 이렇게 뉘앙스로 말씀드릴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약간 해프닝 정도로 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거기서 이제 총격을 했는지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는데 어쨌든 다행히도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피로라는 그 검사를 잘 좀 봐야 맞아요. 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 피로 검사가 그 연준 수사하고 있는 검사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사실 메인이에요. 이제 시장은 뭐 중동 이벤트랑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좀 낮아졌고요. 그런데다가 뭐 이제 총격 사태가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영향이 별로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피로 검사가 연준 수사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연준에 그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갔다, 그 내부 증축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약간 좀 표적 수사 같은 느낌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감사관실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사무실의 조사를 종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게 결국에는 케빈 허시의 연준 의장 인준을 위한 길을 열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계속 이걸 하고 있으니까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들까지 이거 표적 수사다. 이거 연준이랑 그 정부가 완전히 분리돼야 하는데 백악관이 너무 무리해서
지금 파월 의장을 찍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케빈 허시가 뭐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도 인준해주지 않을 거야라고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톰 틸리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공화당의 상원 의원이고,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이 사태를 보고 이 상황을 보고 이제 조사 종료한 상황을 보고 저는 처음부터 분명히 말했다. 이게 종결돼야만 파월 의장의 이 독립성을 위협하는 게 완화된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법무부의 말을 믿고 수사가 종결됐기 때문에 나는 케빈 허시 연준 의장 후보자의 인준을 지지한다. 이런 시퀀스가 이제 진행이 된 거거든요. 주말 사이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그 검사가 조사를 종결했고, 그래서 톰 틸리스라는 공화당의 반대파 중에 거두인 사람이 그러면은 나 이제 케빈 허시 오케이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분위기가 확 바뀐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주에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 열리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번 주 29일에 상원은행위원회 표결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정말로 케빈 허시가 여기까지 통과하게 된다면 이제 진짜 FOMC, 파월의 FOMC는 2번 남는 거거든요. 4월, 5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그 채권 시장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정말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케빈 허시의 힘을 받아서 금리가 조금씩 내려올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또 경제 데이터 발표한 내용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됐었고요. 49.8이 됐었는데 사상 최저치까지 내려왔더라고요. 네. 소비자 심리가 사상 최저다. 이게 참 계속 이게 언밸런스죠. 왜냐하면 시장은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근데 소비자 심리 지수는 사상 최저, 역대 최저를 찍고 있다는 게 굉장히 언밸런스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다가 기대 인플레이션도 4.7%까지 올라갔고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것 또한 계속해서 케빈 허시에게는 숙제가 되겠죠. 물가는 점점 높아지고 소비 심리는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FOMC가 또 이번 주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빅테크 실적도 있고, 그리고 FOMC도 있고, 심지어 케빈 허시 인준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FOMC에서 과연 파월 의장은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채권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네. 자, 이 가운데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지금 너무 좀 가파르게 오른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에 지난주에는 약간 지금 막 뒤도 안 보고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좀 옆도 돌아보고 실적도 보고 저거 경제 데이터도 보고 매크로도 보고 약간 이런 상황이기는 한데도 멋있네요. 예. 차트가요? 네. 멋있죠. 내 종목의 차트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산 자리는 저기 아래 파란 음봉.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조금 그래도 등락이 있었어요. 돌아보는 한 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으로 어쨌든 해피엔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지난주처럼 막 V자 막 이런 상황은 아니었고, 지난주에는 조금씩 계속 주변을 살피면서 실적도 보면서 움직였는데, 그 실적이 사실 인텔 실적을 만나서 꽃을 피우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4주 연속 상승입니다. 이것도 굉장한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연속 상승 일로는 연속 일자로는 끊기긴 했죠. 한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주간 단위로는 4주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사상 최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기관 투자자들이 나스닥 선물을 최근에 쭉 팔았다가 올해 들어서 계속 팔았다가 와 이거 안 되겠다 하고 4월에 1월부터 3월까지 판 양을 다 샀어요. 아직 4월이 한 달이 다 안 지났잖아요. 근데 3개월 동안 엄청난 매도세를 보이다가 그걸 다시 다 채웠습니다. 이러니까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가고도 남죠. 이렇게 올라갔었고, 그 과정에서 이 미국에 대한 그 투자 심리가 굉장히 크게 살아났습니다. 이게 퍼머넌트 포트폴리오라고 주식과 채권 그리고 원자재까지 많은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되게 동등한 비율로 나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현금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26%까지 2026년 들어서 급등을 했다는 건 주식도 올랐고 채권도 올랐고 원자재도 올랐고 심지어 달러 가격도 올랐다는 뜻이거든요. 이 2026년 들어서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지금 살아나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퍼머넌트 포트폴리오가 역대급 기록을 쓸지도 모르겠다라는 구간에 있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계속 유의해야 되는 건 너무 이렇게 탐욕에만 젖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분위기로 갑자기 또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요 피어 앤 그리드는 계속 좀 높은 곳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헤지 펀드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팔고 있습니다. 기술주를. 차익 실현을 굉장히 좀 크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관이 이렇게 급하게 사고 있다고 하는데 헤지 펀드는 기술주를 차익 실현한다 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도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과속하면 항상 화를 당하니까 과연 뭔가 뭐 두들겨 볼 다리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까지는 빅테크 실적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히려 지금은 기대감이 좀 더 큰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네. 자, 이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올라서 18거래일째 상승을 했다. 아니 18거래일 연속이면 거의 한 달 내내 올랐다는 뜻이잖아요. 이랬던 적이 역사적으로 없었죠. 그냥 4월에 반도체 하나 들고 있었으면은 어, 그냥 행복한. 뭐 배가 네. 막 부르고 막 뭐 그냥 주말에 막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뭐 그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네. 이 반도체를 이만큼 신뢰하는 게 사실 그 문제죠.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를 정말로 계속 신뢰하고 갖고 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이거 많이 올랐는데라고 하면서 좀 걱정하면서 조금 덜어냈던 분들이 지금 땅을 치고 후회를 하는 거냐. 그리고 또 지금부터도 계속 그 문제죠. 이거 많이 올랐는데 계속 가져가도 돼? 그래도 계속 갈 거야. 놔두면 올라. 라고 하면서 계속 가져갈 것인지의 문제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지수 18일 연속 상승이고요. 사상 최고가 이게 경신 기록이거든요. 25번을 올해 들어서 경신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록을 계속 쓰고 있는 반도체 랠리. 이번 달만 무려 40% 올랐다고 합니다. 와, 이번 달만 40% 올랐다는 게 진짜 말 다 한 거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역사를 쓰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지난 금요일에 비로소 엔비디아는 다시 시가총액 5조 달러를 돌파시켰습니다. 이 200달러 언제 가냐, 200달러 언제 가냐 그랬는데 이제 가네요. 결국에는 갈 일이었죠.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쵸? 이렇게 박스권에서 우리 엔비디아 주주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막 엔비디아는 진짜 다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시총 5조 달러를 드디어 돌파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주주분들께 뭐 축하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좀 신기했던 게 잘 안 움직이던 이 묵직한 대장들이 랠리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엔비디아, 그 다음이 TSMC. 네. TSMC도 막 이렇게 하루에 막 5%가 올라가는 그런 주식 아니잖아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대만에서도 약간 물 들어온 김에 노젓는다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 들어온 김에 막 시장 막 뭐 어떤 규제도 완화하고 막 엄청 노력하고 있잖아요. 대만도 그런 걸 하나 보더라고요. 오. 대만에서는 시총 상위주들이 한 10% 안에 있는 종목들은 그 ETF를 담을 때 10%밖에 못 담았대요. 네. 제한이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이번 안 되겠다. 25%로 늘려버리자. 네. 라고 했더니 이게 확 이렇게 반응이 오면서 지난 금요일에 TSMC 주가가 급등을 한 거예요. 수급이 확 들어왔군요. 네, 그래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엔비디아랑 TSMC가 이렇게 대장들이 움직이면 뭐 그 밑에 있는 단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은 뭐 구분할 게 없는 거죠, 사실은. 너 뭐 메모리야? 메모리는 안 좋아? 뭐 CPU는 좋아? 이러면서 구분할 게 아니라 그냥 다 같이 그냥 파티를 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는 정말 급등은 이런 걸 두고 이제 급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인텔의 주가가 20%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네. 이게 인텔의 몇 년짜리 차트예요? 이거는 그냥 일봉이고 뭐 실적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브리핑을 드렸고 네네. 뭐 인텔 주주분들 축하드리려고 뭐 차트는 일단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서 넣었고 갭상승. 82.5달러로 마감이 됐고 23.6% 폭등을 했고, 이게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닷컴 버블 최고가.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도 가지 못했던 인텔의 주가를 넘은 겁니다.
이때 당시에도 많이 급등을 했었군요. 그렇겠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때보다 더 올랐다. 그때는 사실 반도체 하면 인텔이었잖아요. 그냥 완전 지금 올타임 하이네요. 그러면. 예,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이 다 인텔만 네. 있었는데 근데 지금 그걸 넘었어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에 5% 넘게 상승을 했던 게 네. 그것 또한 인텔 덕분이래요. 그러니까 그쵸. 인텔에 투자했잖아요. 음. 사실 그때만 해도 되게 적은 액수였어요. 적은 액수인데다가 이거 트럼프의 등살에 못 이겨서 엔비디아가 어쩔 수 없이. 예, 중국에다가 H백을 어떻게든 팔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뭐 다 망할 것 같은 인텔에 그냥 투자하는 거 아닐까 싶었는데 근데 그게 지금은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인텔이 이렇게 뭐 전반적인 반도체 업체들에게 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고요. 결국에 핵심 포인트는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CPU입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그 숫자가 계속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원래 AI에 우리가 그 탄생을 봤을 때는 GPU가 엄청나게 필요하다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컴퓨터를 예전에 공부할 때, 저 어렸을 때 공부할 때는 CPU가 그냥 뇌고 GPU는 그래픽 카드라고 배웠기 때문에 CPU가 엄청 중요한 거다 하면서 인텔 인사이드 띵뚱뚱뚱 이러면서 엄청 많이 광고를 했었던 네. 그래서 인텔이 짱이다 그랬었는데 그 시대가 확 AI와 엔비디아의 등장으로 바뀌었죠. 예, 그래서 지금 8대 1이었대요. GPU가 필요한 게 8이었고 CPU는 거기에 약간 보조 장치 정도로. 1 정도. 예, AI의 첫 등장에서는. 근데 지금 그게 4대 1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 여전히 GPU가 중요한데 이제는 인텔 CEO의 말에 따르면 CPU가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 근데 뇌가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해진 거군요. 네, 그렇죠. 에이전틱 AI 시대가 오니까 그쵸. 앞으로 더욱 비슷해지거나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건 인텔 CEO의 말이니까 뭐 본인들 회사 좋은 쪽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보도들을 쭉 봐도 CPU 가격은 지금 현재 3월 이후에 5에서 10%, 서버용도 10에서 20% 올랐고 3분기까지도 추가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그 배경은 3나노 공정 생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TSMC가 지금 안 그래도 부족한 GPU 생산하는데 갑자기 CPU가 8대 1에서 4대 1까지 올라왔잖아요. 그 CPU도 많이 생산해야 되는 건데 네. 없어요. 라인이. 예, 그러니까 이제 CPU 가격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HSBC에서는 서버 CPU의 잠재력이 여전히 저평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CPU의 어떤 쇼티지 가능성을 우리가 눈으로 본 거잖아요. 인텔의 실적을 보면서. 근데 이게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서버 CPU의 성장 잠재력은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노스랜드라는 곳에서는 앞으로 1대 8이 아니라 1대 4, 1대 2로 변화하면서 서버 CPU 수요가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버코어에서는 심지어 8대 1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CPU가 8, 예. GPU가 1. 이게 재밌지 않아요? 오, 강하네요. CEO가 1대 8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점점 다른 사람들이 야 그거 아니야 4대 1 갈 것 같아 아니야 2대 1 갈 것 같은데 회사가 모르는 걸. 예. 아니야 GPU가 하나고 CPU가 8개가 필요할지도 몰라 이런 얘기들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알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지정학적인 그 긍정적인 부분이죠. 네. 결국 인텔은 미국의 미국이다. 회사라는 점에서 그 부분까지 플러스 알파로 수익으로 계속 작용을 하면서 와 인텔이 진짜 이게 눈 씻고 보고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다들 지금 목표가 인상하느라 난리 났어요. 에버코어는 45에서 111달러로 높였고 그리고 노스랜드는 92달러, HSBC는 100달러까지 이렇게 높이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어떤 분이 이제 AMD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데 결국에는 그 CPU 하면 생각나는 투톱이 인텔과 AMD지 않습니까? 그래서 AMD도 14% 같이 따라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A 데이비슨에서는 목표가를 375달러까지 보면서 CPU가 차세대 쇼티지 병목에 수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인텔의 실적 발표를 보니까 그 예상이 맞았고 그냥 맞은 것이 아니라 이미 상당한 상승 여력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앞으로는 CPU 쇼티지가 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거의 그 비율이 동등해질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으니 네. CPU 관련주들이 이렇게 ARM 홀딩스, ARM이 여기까지 올라갔네요. 최근에 CPU 발표하고 급등이 나왔었는데 안 보던 사이에 여기까지 갔고. 저렇게 오랜 동안 쉬었던 종목이 그러니까요. 한 방에 이때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 같거든요. 이때 ARM이 CPU를 합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면서 ARM도 사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저도 이 구간에서 뭐 그냥 그러고 나서 레벨업하고 쉬나 보다 했는데 여기까지 갔더라고요. 퀄컴도 급등을 하면서 지금 CPU 관련주의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퀄컴은 약간 이제 시작하는 그쵸? 예, 이제 출발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부터가 또 소름이에요. 왜요? 미주호가 음. 아니 CPU 찐수에 생각해봐 메모리 반도체야.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뭐가 됐든 메모리, 이게 됐든 메모리. 아니에요. 메모리가 그만큼 좋은 거지. 어. 예. 혹시 여러분들 너무 뭐 기승전 메모리 하려고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 오해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오해입니다. 당연한 수순이다. 오해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네. 미주호에서는 결국에 CPU에도 이 D램이 얼마나 CPU는 램 메모리 없이 작동시킬 수 없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CPU와 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텔보다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샌디스크 가 훨씬 더 싸요. 야, 샌디스크가 거기까지 갔는데 싸다 싸. 더 싸대요. AMD랑 ARM, 인텔보다 뭐 그렇다고 하니까 뭐 메모리는 그냥 다 갖고 가면 되는 거다라고 해서 마이크론과 샌디스크는 또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계속 얘기하죠. 학습 단계에서 이제 추론에서 이제 뇌가 정말 많이 필요해지는 판단. 이게 점점점 진화하는 상황 속에서 수혜가 되는 그 AI 관련한 그 안에서의 계속 순환매가 벌어지는데 결국 그 순환매 안에서 너네 열심히 돌아봐. 우리 메모리는 여전히 이 자리에 있어. 이런 느낌입니다. 네. 자, 축하드리고요. 뭐가 됐든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내시기를. 그동안 쉬었던 CPU 관련한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열심히 물 들어올 때 노 저으셨으면 좋겠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많이 올랐고 이번 달 들어서만 50% 올랐나 그랬잖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또 20% 오른 건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이제서야 목표 주가를 좀 올리고 하는 모습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야 이거 선반영 됐네 하는 그런 또 그럴 수 매물들이 있죠. 출회가 되잖아요. 예. 근데 또 미국 시장은 또 다른 결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봤던 지난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자, 이어서는 블룸버그의 백악관 바스켓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뭐예요? 백악관에 들어있는 바스켓. 뭐 인텔을 비롯해서 그렇죠. 예. 종목들 뭐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인텔이 혹시 여러분들이 그 트럼프가 밀어줘서 이렇게 됐다라고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것도 맞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트럼프가 밀어준 거다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에 대해서 밀어줄만 하니까. 약간 좀 뭐 오해 아닌 오해를 좀 하고 있는 것도 좀 있잖아요. 너무 자기 멋대로 한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해야만 하는 이유를 이렇게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백악관 바스켓이라고 해서 백악관에서 좀 밀었던 종목들이 대부분 그런 거거든요. 인텔과 그리고 히토류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쪽, 그리고 방산, 그리고 여기에 엔비디아, 또 보잉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약간 뭐 전쟁을 하기 위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 어떤 경쟁에 대한 어떤 상황이 준 전시 상황이라고 백악관은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 전시 상황에서 만약에 전시로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따졌을 때 뭐 인텔이 망해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거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의 이제 CPU가 필요한 상황까지 왔고 그게 잘 맞아 떨어져서 이 백악관 바스켓이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명확하게 좀 읽을 수 있는 멘트가 하나 나왔어요. 지난주에 베센트 장관이 AI는 카지노의 판돈과 같다라는 거예요. 칩. 예. 근데 카지노에서 뭐 물론 필승 전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돈이 적으면은 지거든요. 그렇죠. 돈이 많아야 좀 마음에 여유 그렇죠. 생기고. 예. 중국이랑 지금 미국이랑 판돈 갖고 지금 내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도 저렇게 쏟아붓는데 네.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되겠느냐. 좀 일률적인 메시지를 내서 네. 좀 단합을 해서 뭐 채권 금리도 낮추고 밀어줄 기업 밀어주고 네. 그게 맞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부 들어서 색깔이 많이 바뀌었죠. 이게 자본주의가 맞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그런 그 약간
그거랑 다른데? 그러니까 약간 자유민주주의랑 뭐가 다른 느낌이잖아요. 약간 정부가 밀어주고 이런 거는 되게 미국에서 보지 못했던 상황들인데. 이제 안 되겠는 거죠. 예, 그렇죠. 저렇게 냅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우리 그렇죠. 정부까지 예. 함께 합세하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베센트가 이 AI가 시장을 지배하는 게 5년이나 3년 걸리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이제 1년 안에 승부가 끝난다. 1년이요? 예, 물론 그들의 정권이 이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중간선거 앞두고 얘기하는 그렇긴 건가요? 하지만 어쨌든 정말 빨라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예, 지금 클로드의 어떤 상승세를 보면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면 안 된다라는 점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코스피 더 간대요. 골드만삭스에서 갑자기. 가자. 예. 여기서 이제 미국장보다 코스피가 더 좋을 것 같다. 지금 반도체를 이렇게 밀어주는데 코스피가 못 가겠느냐. AI를 이렇게 밀어주는데 미국의 파트너로서 대한민국도 같이 가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거기다가 정책 같은 것들까지 계속 같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도 더 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미국이 저렇게 AI의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건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롯한 코스피에 대한 기대치도 같이 올라가는 거라서 제가 물론 이 자리에서 미장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근데 국장도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되게 몇 안 되는 그런 시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는 이제 국내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늘 네. 아니죠. 글로벌 기업이죠. 기업이죠. 그럼요. 예, 글로벌 예. 기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괜히 나는 거기에 뭐 다니지도 않는데 항상 생각하면 되게 약간, 뿌듯해요. 아이고, 그 뿌듯하고 영업이익 뭔가. 순위 뭐 이런 거 보면은 맞아요. 우리나라 기업이 내년에 1등 한대. 대단한 거죠, 정말로. 보이지? 뭐 이러면서 뿌듯합니다. 어디 이제 여행 가서 물론 지금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여행 가기도 힘들지만 나가서 I'm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이렇게 또 Do you know 삼성? 삼성, 뭐 SK하이닉스 이렇게 하는 거죠. 얘기할 수 네. 있죠. 자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 나오면 항상 과매수 구간이다, 조금 위험해야 된다 이런 분석도 또 같이 나오죠. 맞아요. 예,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이거는 사실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생각은 하실 텐데 네. 제가 또 너무 방방 띄워놓으면 여러분들이 혹시 또 너무 이렇게 과몰입하실까봐 네. 일부 종목들은 지금 과매수 구간이다라는 것도 그 안에 과매수 구간 안에 있는 종목들이 반도체가 많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하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실적 발표 진짜 바쁘겠네요. 그렇죠. 뭐 다 예. 빨간 박스가 쳐져 있어요. 그니까요. 이거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보시면 다 알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핫한 종목은 역시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알파벳. 이 수요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아침. 예, 우리 5월 1일에 쉬잖아요. 네. 근데 또 목요일 아침에 쫙 나오고 어. 어떤 분들은 5월 1일에 쉬는 게 좀 아쉬우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때 샌디스크랑 웨스턴 디지털 또 실적 발표하거든요. 아, 금요일장 열어야 되는데. 우리 이번 주에만 그냥 열면 안 돼요? 안 돼요. 좀 쉬어야죠. 예, 그래서 이런 열어주지, 것들 시장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엄청 많아서 이번 주가 거의 그냥 수포이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에도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관심은 역시나 캐펙스예요. 캐펙스가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이냐. 지금 저렇게 일관적인 메시지를 내야 한다,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AI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캐펙스는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은 하고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일단 좀 그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다만 이 반도체가 이렇게 간다는 건 반대로 역설적으로 반도체가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면 누군가는 그 기업들에게 주문을 계속 넣고 있다는 뜻이고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반대로 돈을 쓰고 있다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막상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약간은 좀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캐펙스 또 많이 쓴다고 하면. 왜냐하면 지난주에 테슬라도 돈 많이 쓴다고 하니까 빠졌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빅테크 실적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메타는 요즘 CPU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아마존 너네가 만들어 본 거 한번 써보자 라고 하면서 그래비톤 CPU를 또 계약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알파벳은 엔트로픽 너무 잘 나가는데 일단 우리 발 좀 더 얹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참 흥미롭죠. 구글도 자체 AI가 있는데도 엔트로픽에 계속 투자를 합니다.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다들 이 방향성을 놓고 엄청난 베팅을 멈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관건은 결국 그거죠. 이렇게 돈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지금은 일단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계속 사람을 잘라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돈을 구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캐펙스를 늘린다고 가정할 때 돈을 어디서 구할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이 하이퍼스케일러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조금 밀릴 수도 있다라는 건데 마이클 버리는 그 와중에 마이크로소프트를 또 샀다고 하네요. 신기하네요. 항상 하락에 베팅하고 하락 쪽을 그니까요. 매매하는 줄만 알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를 샀다.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좀 올랐나 싶기도 하고 네. 지난주 금요일에 SAP 실적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막 나락을 가다가 살짝 이렇게 서비스나우랑 같이 좀 올라오는 모습도 있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또 AI 쪽에서 못다한 얘기를 좀 더 드리면 광통신 관련주들이 올랐습니다. 루멘텀, 코닝이 올랐고 네오클라우드는 좀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캐펙스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미리 일주 전에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또 전력 반도체 기업들도 막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좀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누가 계속 X 에너지 상장한 얘기 해달라고 하셔서 근데 뭐 딱히 별거 없어요. 아마존에 투자를 받은 원자력 스타트업 기업이 상장을 했는데 그것 때문인지 원전주들은 좀 차익 실현이 나왔다.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달달한 수익을 향유하고 있는 미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쭉 봤습니다. 저에게 주식 중독자라고 하시는데 뭐 다들 지금 이제 중독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중독이라는 거는 나쁜 의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좋은 데다 중독되면은 뭐 좋죠. 뭐 돈 버는 거 중독되는 건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 두 가지 제품을 준비했는데요. 달달한 케이크, 메이필드 5성급 호텔 케이크. 돈 좀 벌었으니까 이제 우리 호텔 케이크 먹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요새는 호텔 케이크 가격과 시중 베이커리 가격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이왕 먹는 거 한번 우리 호텔 케이크는 또 얼마나 맛있는지 누려보고 싶다. 근데 가격대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매장 가서 호텔 가서 사려면은 진짜 뭐 저렴한 게 막 10만 원 가까이 하지 않나요? 3만 원대 준비했습니다. 여의도에 있죠. 메이필드 5성급 호텔 케이크를 저희가 일단 3만 원대 가지고 왔고 요거 일단 명성님 한번 네. 슬쩍 보고 계시는 사이에 저는 마리끌레르에 저희가 시계를 준비했는데요. 다이아가 박혀 있는 시계입니다. 다이아를 개인적으로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다이아를 평소에 지니고 다니면 이게 또 약간 불을 만들어낸다 그런 속설도 살짝 있어요. 그래서 정말 쥐콩만한 다이아라도 조그만 다이아라도 품고 다니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저도 이제 살짝 이제 이쪽에다가 살짝 보이시죠? 네, 여러분들 시계에다가도 살짝 한번 터치해 보시면 어떨까요? 요거 저희가 다이아몬드 가짜 아니고요. 진짜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요 보증서까지 같이 들어요. 잼 아이덴티피케이션 해가지고 이제 요 얼마나 요 감별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여기 0.9mm 0.9mm짜리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해서 감정서까지 함께 드리는 마리끌레르 다이아 시계 최초로 저희가 7만 원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지금 뭐 시계 하나 차고는 있는데 보여드리자면 이 정도 크기예요. 이 정도 크기. 남성분들한테도 맞고 여성분들도 좀 큼지막하게 착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계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이게 또 시원한 컬러라서 지금부터 여름까지 착용하시기 아주 좋습니다. 개성 있고 세련된 라운드 스퀘어 디자인으로 천연 다이아몬드 함께 세팅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7만 원대로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메이필드 케이크가 원래의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게 3만 원대 케이크인데 이렇습니다. 오, 메이필드. 요거 사실 지금 사진 보이시죠? 엄청 달달한 쿠키앤 크림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 생일이다 아니면 이제 좀 어버이날 다가온다 뭐 이런 케이크 하나씩 또 구입하실 텐데 되게 비싸거든요. 요즘 케이크 가격 진짜 비싸요. 이런 거 구입하셔서 이런 게 다 냉동 보관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냉동 보관 해놨다가 해동해서 딱 5월 8일에 샥 생일 때 샥 이렇게 드리면 됩니다.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다. 크림이 되게 진하네. 야, 제가 어지간하면 아침에 이 음. 케이크 안 먹거든요. 야, 전 먹어요. 오늘은 먹어야겠네. 전 진짜 빵 중에서는 케이크를 제일 좋아해요. 근데 제일 비싼 케이크잖아요. 비싼 빵이라서 비싸게 사실 필요가 없어. 우리가 다 3%뜰에서 이렇게 가격을 깎아서 메이필드 케이크 준비했으니까 요거 케이크에 대한 설명 살짝만 드리자면 이게 왜 이렇게 진한가 했더니 치즈가 들어가 있네. 그래서 풍미가 맞아요. 있는 거고. 쿠키 앤 치즈 케이크. 쿠키 앤 치즈 케이크라서 치즈가 3단 시트와 그 사이에 이제 치즈층이 총총총총 들어가서 환상의 레이어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해동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구입하셔서 일단 냉동실에 보관해 놨다가 필요하실 때 딱 해동해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제품 영상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슈왕맨 박명성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